조하사, 조남용 하사, 보급품 가져가라. 호지명이 준 특식이란다. 줄담배를 피워대서인지 쇳소리 가득 섞인 갈라진 목소리로 장중사가 외쳤다. 지금도 분명히 럭키 스트라이크를 입에 물고 있을 그는 이 무서운 전장을 마치 즐기듯이 호기를 부렸다. 딱히 전선이 없는 이곳의 베트콩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령처럼 혹은 불시에 우리에게 다가섰다. 어린 소녀의 농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전통 모자나 흰 아오자의 속에 또는 사내아이가 둘러맨 작은 보자기 안에 숨겨진 폭탄류는 우리를 더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내몰았다. 군복을 입은 베트콩들은 땅굴 속의 정규군으로 우리와 숨바꼭질하듯 내내 어려운 전투를 벌여야 했지만 주민 그 자체인 베트콩은 낮에 소를 몰며 농사까지 지었는데 원래 베트콩인 건지 밤낮으로 신분을 달리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이 척결 명령만 떨어지면 그들을 죄다 모아놓고 기관총으로 갈기거나 불태워 몰살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곳의 생존 방식이고 그래야만 공포가, 죽음이 우리를 얕보지 못한다. 원래 전쟁터엔 민주적인 건 없다. 여기선 딱히 적을 구분해내지도 못한다. 그러니 지독한 광기만 남는다. 내가 용맹스럽다는 건 다시 말해 나의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중사의 호기는 공포를 극복한 그 이상으로 느껴진다. 여기서 적을 몰살했다는 대단한 전과라는 것? 그런 것에 살인의 당위성을 입히기도 전에 우리 모두의 입에선 토악질부터 먼저 터져나왔고 그런 피비린내 섞인 악취에 이미 찌들은 내가 집에 돌아가 멀쩡하게 살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살육의 현장에 기꺼이 동참했던 내 눈의 살기와 핏발은 아마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하사 이 새끼. 뭐하냐 나와라. 장중사가 여느 때처럼 체근댄다. 그럴 땐 깊은 잠을 자는 척해야 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치른 전투로 몸은 고달파도 곁에서 처참한 몰골로 죽어간 전우의 모습들이 어른거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던 난 더 이상 시레이션과 맥주와 담배를 보급받아오지 않았다. 내 꿈은 끝간데 없이 현실처럼 이어져 죽은 전우들과의 회식 자리거나 혹은 오락으로 연결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꿈속 전우들 몰골은 내 눈엔 분명 죽은 사람의 그것처럼 황량했고 끔찍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별다른 야간 작전 하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중사가 마련한 술판이 능선을 휘감은 안개처럼 길어질 듯 했다. 그는 우선 맥주로 취할 것이고 어딘가에 확보해둔 양주를 꺼내 돌려 마시며 곧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런 행동을 할 것이다. 마지막엔 미군에게 어렵사리 얻은 대마초를 피워 물고 흐느낄 것이다. 그의 순수는 꼭 그때 나타난다. 남용아, 조남용. 나 이런 놈 아니었어. 나 딴따라였다니까. 동남아를 순회하고 귀국한 색소폰 연주의 최고봉, 이름하여 장세동. 10분여만 지나면 그의 흐느끼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막사 앞에 그가 피우던 담배만 가물가물한 연기와 함께 남게 된다. 난 그 담배를 가지고 들어와 남김없이 빨아들여 술 혹은 수면제를 대신한다. 다음 날 새벽, 장중사는 나무 사이에 그네처럼 걸쳐진 야전 해먹에 누워 벌레에 물려 퉁퉁 부은 턱을 매만지며 깨진 유리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곤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전투 용병임을 자각한 듯 소총을 분해한 후 탁고 조이고 기름친다. 그런 그를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옛날 색서폰을 다루듯 그렇게 총기에 능숙했고 신중했으며 조심스러웠다. 총기 수입을 말끔히 마친 그는 항상 최종적으로 총구를 입에 무는 아찔한 행동을 했는데 내 눈에는 그가 꼭 색서폰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때 그의 표정이 행복했으므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여기 베트남 전장엔 신기하게도 딱 세 종류의 군인이 있다. 웃거나 울거나 나처럼 미쳐가거나. 만일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건 이 모든 걸 합쳐놓은 장중사가 아닐까? 한 가닥이라도 이성이 남아있을 때 나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래서 결국 내 죽음의 시기를 다음 전투로 정했다. 만약 그 전투에서도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정말 그렇다면 난 스스로 그들 곁에 갈 것이다. 베트콩의 총이 아닌
우리 육군의 총으로 파병 군인의 길을 명예롭게 마치리라. 비록 다음날 전장의 아침을 맞이하진 못하겠지만 목숨 걸고 싸우다 전사한 전우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스스로 그들 곁에 뜨거운 환대. 육군의 총? 사흘 전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행정반을 향하던 박병장의 불룩했던 바지 주머니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의 수양록을 옆구리에 끼자마자 행정반을 향해 내지른 나의 다른 박질보다 놀란 내 마음이 더 급했는지 몸이 발보다도 먼저 앞으로 쏠려나갔다. 그러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리며 모든 정황의 고리가 연결되는 듯한 실마리가 보이자 내심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생각뿐이었다. 보름간의 박병장의 행적, 그는 꼭 미쳐가는 것처럼 행동했고 배식도 제때 챙겨 먹지 않았다. 잠을 자는 대신 플래시를 구석에 켜두고 나무 조각을 하며 밤새 꼼지락대기도 했었다. 그는 확실히 자신의 소설 전장의 아침 속의 조화사를 쏙 빼 닮았다. 왜일까? 왜 그와 자신을 동일시했을까? 어떤 망상에 빠진 것이 분명한 그와 소설 속의 조남용 하사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신드롬, 즉 증후군에 대한 정보가 순식간에 내 머릿속을 뒤덮었다. 멀쩡했던 박병장에 모두 타버린 연료처럼 무기력한 자괴감으로 봐선 연소증후군 같았고 주변 전체가 딴 것으로 바뀐 듯 어색해하는 걸 보면 카그라스 증후군 담기도 했다. 하지만 박병장은 분명 리마 증후군에 속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자신이 목숨을 담보한 소설 속 조화사를 통해 정신적으로 깊게 동화되는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대 행정반에 도착해 문을 박차고 들어간 나는 양 무릎에 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대장부터 찾았다. 화들짝 놀란 몇몇 꽃참이 인상을 쓰며 내게 험악하게 다가왔으나 심한 충격을 받은 듯한 나의 분위기에 곧 압도당했다. 겨우 숨을 고르며 그들에게 박병장과 소설과 망상에 관한 차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있을 무렵 갈색 선글라스를 멋들어지게 쓴 소대장이 행정반으로 들어왔다. 잔뜩 짓눌린 행정반 분위기를 감지한 소대장은 의연함을 잃지 않으며 별일이야 있겠냐는 표정을 보이며 우리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내용을 들었다면 절대 보일 수 없는 느긋함이었다. 행정반의 모두는 동시에 소대장의 허리춤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요대엔 묵직한 권총이 멀쩡하게 권총 지갑에 담겨 있었다. 야, 정일병. 옛 일병 정혜민. 너 군대 생활 얼마나 남았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푸아, 여러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 세월이 빨리 가나? 학교에서 심리깨나 공부했다고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한 거야? 말해봐! 그게 이상하게 달라진 박병장님 상태 말입니까? 그거랑 말입니다. 소설의 주인공하고 뭔가 닮았다 그 말입니다. 닮아. 뭐가 닮아? 난 내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정일병, 뭐가 닮았느냐고? 옛 일병 정혜민. 글을 읽어보시면 징후를 느끼실 텐데 말입니다. 제 생각엔 카그라스나 리마 증후군 같아 보여서 말입니다. 이 녀석, 이거 박병장이랑 같은 거 아니야? 카리스마인지 선글라스인지 몰라도 박병장이 맛이 간 건 알겠거든? 난 말이야, 외려 네가 과대망상증 같은데 너도 박병장처럼 개인 면담할래? 날짜 잡아! 미친놈으로 의가사 제대시켜줘! 소대장의 지휘봉은 여름 땡볕보다 더 맵고 더 따갑게 아팠다. 그렇게 무식하게 사람 머리를 치다니. 낄낄대는 코참들의 비아냥 속에 당분간 군대 생활이 고달파지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물론 황당한 내 상상력에도 화가 났다. 사실 군에 오기 전엔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생각을 지녔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군대는 역시 특별했다. 하긴 그들 처지에서 보면 철저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계급 집단에서 군복에 몸도 맞추지 못한 새까만 쫄따구 놈이 환영술사라도 되듯 황당한 이야기로 소동을 빚었으니 어이가 없어도 한참은 없었을 것이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내무반을 향해 가는 내내 민망한 마음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죄 없는 박병장의 수양록만 이리저리 신경질적으로 넘겨대며 걸었다. 전장의 아침? 웃기고 자빠졌네. 분통한 마음에 수양록의 마지막 장을 찢어내기라도 할 듯 세차게 넘겼다. 그러자 마지막 장의 뒷면에서 있는 줄도 몰랐던 반 페이지 정도의 글이 눈에 더 들어왔다. 나는 기꺼이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나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DMBM 전투에서도 불사신처럼 살아 돌아온 나는 어둠이 깔리길 기다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장교 막사에 침입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찾던 권총은 없었다. 할 수 없이 마침 중대장 전투복에 달려있던 M61 수류탄 2개 중 하나를 떼어내 하의 주머니에 숨겨 넣자 볼록해진 주머니가 사정없이 밑으로 쳐졌다. 그곳에서 지체 없이 빠져나온 나는 장교 막사 뒤편에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겨우 숨을 돌렸다. 오늘 밤엔 여기 하노이 날씨로는 드물게 맑은 밤에 총총한 별들로 가득했고 까마득한 시절 벗들과 함께했던 벽제 용미리의 친구 도의 작업실과 밤하늘이 유사했다. 강추위 속에선 세 발의 피처럼 턱없이 부족하던 장작불, 알이 가득 찬 양미리 구이, 표면만 급속히 얼어붙어 심장까지 후들거리게 하던 막걸리, 게다가 거나하게 취한 벗들의 객기 어린 노랫소리와 그 소리에 잠 깼을 작업실 뒤편 공동묘지의 환한 망령들 머리 위로 가득했던 별들. 살아서 보는 마지막 밤하늘은 그렇게 처연했다. 자, 이젠 깊은 밤의 정점에 다다르기만을 기다리자. 심연 같은 침묵과 암흑의 고독이 절정인 순간 먼저 간 전우들의 떠들썩한 잔치상 앞에서 명예롭게 산화해 그들 곁으로 달려가자. 나에겐 그것이 유일한 특명이며 내게 전장의 아침이란 이제 영원히 없을 것이다. 끝이라고? 순간 손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간 수양록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혼미해진 정신에서도 목골이 송연해졌다. 여기가 정말 여기가 소설의 끝이라고? 박병장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 확실히 제대 특명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을 뿐. 분명히 그는 가까운 누구와 관련된 강력한 트라우마가 예전에 있었을 것이고 그 일말의 감정들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의 누군가가 똑 닮은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의 소설 속 조화사를 통해 누군가의 죽음을 대리시킨 것 같았다. 결국 자신이 쓴 소설을 통해 박 병장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제공했던 누군가를 끝까지 살려놓은 것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소설 속 죽음을 대신할 조화사에게 느꼈을 깊은 연민 때문에 조화사에게 차츰 동화되어 간 것은 아닐까? 카그라스 증후군에서 급작스런 리마 증후군, 의로의 변이라 박 병장이 느끼는 누군가라는 존재가 누구일지 정말 궁금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망할 놈의 상상력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박 병장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가 자꾸 떠올랐다. 불안한 마음으로 슬그머니 행정반을 돌아보자 졸여왔던 가슴이 쿵쾅거리며 서서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아주 길게 느껴지던 불과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우당탕 하고 세차게 행정반문이 열리며 소대장이 뛰어나와 심하게 갈라진 목소리로 날 향해 고함을 쳤다. 정일병! 빨리 여기! 정일을 빨리! 소대장은 더 이상 어떤 말도 이어나가지 못했다. 앞불싸 욕지기가 올라와 금방이라도 숨통을 막을 듯 내 목이 미어졌고 맑고 푸르던 여름하늘은 어느새 샛노랗게 변하고 있었다. 아, 박병장. 치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연병장에도 살짝 흙먼지가 일 정도로 강력한 울림이 느껴졌다. 부대 취사장의 개구멍 담장 뒤쪽 야산에서 나뭇가지와 풀 따위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연기가 치솟았고 숲 일부가 날아오르듯 놀란 텃새 회색머리 비둘기떼가 일시에 허공으로 올라 점점이 산등성이로 흩어졌다. 폭발음의 울림은 화천과 철원의 경계인 수필형 고개를 넘어 메아리 쳤고 넛이 빠진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내무반에서 쏟아져 나온 사병들은 무슨 일인지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서 허둥댔다. 그리고 내게서 대여섯 걸음 정도 떨어진 곳 사색이 된 얼굴의 소대장이 아이처럼 땅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우린 서로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소대장 손을 떠나 땅바닥을 천천히 구르던 정교하게 조각된 K400 수류탄의 나무 모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박병장의 수양록 앞까지 굴러와 멈췄고 난 그제야 박병장의 빌어먹을 전장의 아침이 상상 그 이상의 지독한 현실로 끝맺었음을 직감했다. 한참을 후들거리며 서 있던 내가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자마자 미친 개처럼 끈적끈적한 타액을 질질 흘리던 불온한 여름이
숲으로부터 번진 화약 냄새를 맡기라도 한 듯 넋이 나간 소대장과 내 주변을 에워싸며 벌써부터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부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야산 언덕에 주저앉아 마지막 쪽을 끝내고 소설을 완성한 재홍은 노트 사이에 연필을 끼워 넣어 풀이에 내려놓고 크게 기지개를 켜며 실록이 더해가는 숲의 향기를 맘껏 들이마셨다. 언덕 바로 아래 보이는 부대 취사장 주변엔 항상 모이를 찾는 비둘기들이 잔뜩 몰려들어 소란스럽기만 했던 곳인데 오늘은 웬일로 뻐꾸기 우는 소리만 간간히 그의 등 뒤에서 고즈넉이 들려올 뿐이다. 그늘이 전혀 없는 연병장은 기세등등한 초여름 햇살이 장악한 지 이미 오래였고 운동복 차림에 애꿎은 졸병 몇 명들만 고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족구 경기용 그물망을 설치하며 횟가루로 라인을 긋고 있었다. 재홍은 독한 담배 연기를 가슴 가득 들이킨 후 폐에 점막까지 내뱉듯 길게 내뿜었다. 재홍의 그런 깊은 날숨엔 회한 그 이상의 것이 담겨있는 듯 했다. 재홍은 자신의 소설 속 화자인 정일병을 통해 사실상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전해진 베트남전 아버지의 자살 소식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어서 이후 청소년기를 포함한 그의 모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게다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희귀한 정신장애를 갖게 된 것이 큰 문제였다.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실제를 진짜와 매우 닮은 꼴의 다른 정체라고 느꼈으며 실제는 다른 곳에 존재하거나 어딘가에 감금된 상태라는 황당한 생각을 했다. 그런 재홍의 정신세계 속에선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아버지가 자살했을 리 만무했다. 그런 독특한 증세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재홍은 명석하고 혈기왕성한 대학생일 뿐이었다. 대학생활 2년 동안 다니기 시작한 도서관에서 그는 엄청난 양의 책을 읽기 시작하며 나름 자신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듯 보였고 아주 가끔이지만 친구들과 책에 대한 담론도 즐기는 듯 보였다. 그에겐 모두 진짜가 아닌 닮은 꼴의 친구들로 보였겠지만 재홍 자신은 궁금했다. 자신의 증세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의식 밖의 존재로서의 객관이란 실체 가능한 건진 몰라도 그것이 끝내 주관적 허구라 해도 그리고 자의식이 어떻게든 반영된 주관의 다른 모습일지라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든 걸 보고 싶었고 자신과 아버지 또한 그런 시선으로 마주해보고 또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겐 자신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대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신을 납득시킬 1인칭 화자인 정일병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2계절이 지나 그의 제대 날짜가 임박해서야 끝난 것인데 그가 제대 특명을 받던 날 그의 소설 속의 소설 전장의 아침에 등장하는 조화사가 독백하던 유일한 특명과 자신의 제대 특명이란 의미가 급작스럽게 엉키며 일시에 격앙된 정신적 혼돈이 온 건 사실이었고 아버지의 죽음을 대리시킨 조화사에게 동화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시점이었다. 그 후로 그의 소설 내용도 변하기 시작했으며 화자에게 부여했던 객관의 시점을 자신이 부여잡고 써내려갔던 것이다. 어쨌든 소설로 시작한 스스로의 객관화는 실패한 듯 보였는데 자신의 소설 속 화자였던 정일병 역시 객관적인 시선을 바랬던 재홍의 대변자적인 설정이었을 뿐 기대만큼 스스로에게 명쾌한 답을 주진 못했지만 전장의 아침 소설 속의 1인칭 화자였던 조화사에 대한 깊은 연민만큼은 아버지 죽음으로 받은 트라우마만큼이나 강렬하게 다가옴을 느꼈다.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과 연계된 발현일 수 있다고도 보였으나 그의 생각은 다른 듯 했다. 재홍은 소설에서 끊임없이 조화사를 두둔했고 명분을 정당화시켰으며 죽은 전우를 위한 사나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조화사를 내몰았었다. 이미 그가 원했던 객관화엔 자의식만 충만했고 그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더불어 소설 속 화자로 세웠던 정일병마저도 외면한 채 박병장의 끔찍한 최후를 그려내지 않았던가. 자신의 그런 변화를 두고 나름 의미 있는 글쓰기였다고 자의받을 순 있었겠으나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어떤 일이 닥칠지는 재홍 스스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문득 시계를 보던 재홍은 언덕배기 풀밭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며 수양록을 집어들었다. 그때 언덕 바로 아래에 있는 부대 취사장 근처의 개구멍 담장으로 다가오던 한 사병이 소리쳤다. 박 병장님, 박재홍 병장님, 소대장님께서 지금 곧 행정반으로 오시랍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는 재홍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을 마치고 쪼르르 사라진 사병을 재홍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다.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는 그의 귀에 이제 뻐꾸기 울음 따윈 들리지 않는다. 숲의 향기도 더는 맡을 수 없었다. 단지 개구멍을 기어나가 연병장으로 들어서서 그늘 쫓아 인색한 초여름 햇살을 가르고 행정반으로 가서 소대장과 소총 조기 반납건을 포함한 면담을 하면 될 뿐이다. 연병장 저 만치에 더워진 날씨임에도 족구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복 차림의 사병들이 재홍의 눈에 들어온다. 그 근처 물주전자 옆에 소설 속 정일병과 비슷해 보이는 사병도 눈에 띈다. 그때 축구공을 토닥거리던 누군가가 재홍을 향해 외친다. 박 병장님, 족구를 준비하던 그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재홍을 바라본다. 재홍은 외면하듯 재빨리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수양록을 어깨춤에 깊숙이 끼워 넣고 등을 한껏 구부려 그들의 시선을 피한다. 그러나 불룩한 바지 주머니가 드러나지 않게 손으로 애써 가리며 걸음을 재촉해봐도 그의 짙은 그림자가 발목에 얽힌 채 족쇄처럼 끌리는 통에 빠르게 걷진 못한다. 재홍은 지금 초여름 햇살을 강하게 반사하는 연병장. 마치 눈부신 새 하얀 노트 위를 걷는 듯하다. 그의 등 뒤로 걸음걸음마다 찢겨나가던 짙은 그림자의 잔영들이 여기저기에 흩뿌려지며 얼룩을 남기고 얼룩들은 스멀스멀 자음이 되고 모음이 되고 기호가 되어 연병장을, 아니 새 하얀 노트 위를 깨알같이 뒤덮는다. 그렇게 박 병장은 자신의 소설 안으로 엉거주춤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